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 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 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평화의 길을 다시 열며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어떤 정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정부고, 또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정답인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이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런 그 경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서 그러한 그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또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그러한 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대학교의 의대의 정원의 문제도 그러한 그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불신검문 기억하십니까? 뭐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검문은? 무작위적인 불신검문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의 혐의나 기타 주의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적인 법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법, 법령, 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부분은 이제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저는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 원수에 대한 경우의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제가 있다면 그 그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 있어서 그에 관련한 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던데 관계법규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다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장차, 흔히 그 정경차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심수 가족들을 태워도 또 김영삼 총재를 격리해도 또 김근태 의장의 팔을 꺾어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사선을 넘나들었던 김대중의 길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열망으로 확장되었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아무리 조롱해도 민주주의 열망 이런 것들은 틀어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막는 이런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은 개정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 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검찰 독재라는 그러한 그 어휘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법치주의라는 것이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그거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다 견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는 저는 그러한 그 하나의 대응을 다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시스템이나 법치의 정상적 작동 이전에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평가, 판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62.5%의 국민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독재라면 독재다. 또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라 하면 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 이것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고 또 그 조사가 정확히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저는 그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고 또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하나의 국가 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독재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과정,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형성이 됩니다. 우선 지배, 그 다음에 배제, 그 다음에 탄압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독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회 정치를 부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독재라는 체제를 특별한 어느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예를 들면 군부라든지 특정 세력이 불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는 비교적 눈에 보이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다 갖추면서 실질적인 독재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다 보니까 소위 그 극렬한 세력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뭐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얘기 아니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독재적인 양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그 해가 되는 그러한 그 반지성주의, 과학과 그런 진실에 바탕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총리님 이상하게 같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져 있는 의회 그 가장 특징에 해당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거는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 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 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견제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 내지는 개정 요구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많이 지적됐지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정승화, 장태환에게 막히니까 전두환 군부가 12.12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 독재가 국회에서 맡기니까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 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은 검찰 정치 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검 4편, 무검 4편. 네, 뭐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권력이 아니라 검찰이요, 검찰. 유검. 저는 뭐 검찰이 그런 상황의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의 제2 요구 또 이거는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 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반대로 독재는 정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죠. 어떤 정당의 자율성도 저는 여당을 통해서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부터 용산 뜻대로 결정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는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고 약속 대련하는 듯 이렇게 감춰지고 있지만, 총선이 지나면 정말 저런 과정이 지속되면 나라가 되게 위태로워진다. 검찰 독재가 전면화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정치적인 공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정치를 정말 존중한다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행정부나 여당이 우리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 전반적인 이런 의사 진행이나 모든 것은 오히려 야당이 사실상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제1당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당에게 어떤 경우에 보면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야당을 겨냥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 반헌법 세력 이런 것들로 매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치, 야당에 대한 전면 부정 아닙니까? 제가 총괄하는 우리의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상임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예산 2번 그리고 추경예산 1번을 타협에 의해서 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여러 범죄에 있어서도 저는 야당과 여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지적합니다. 멀쩡한 사람 빨갱이 만들기. 이것은 한국 독재가 가장 지독했던 그런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 독재에 이어서 검찰 독재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독재의 가장 못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이런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한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잘한 것은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동맹을 정말 강화하고 또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저는 우리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실하게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또다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개혁을 제대로 하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있습니다만, 의료 개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야당의 절실한 그런 협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의 대화 과정에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국제적 망신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와중에도 재벌과 벌어졌던 폭탄주 파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기억됩니다. 이런 거는 극단적인 무능과 또 무사 안일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와 영부인 놀이라 이런 그 조롱과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의 셀프 민원 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그러한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견제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더 큰 부패와 더 큰 비리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양평 게이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심, 또 분노, 이런 것들은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순자, 장영자 이런 등의 문제들을 상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최대 위협 요인, 이거는 총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라 해도 우리의 민생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최근 몇 년에 비해서 좋은 그러한 그 거시적인 그러한 그 성과를 보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그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상당히 많다. 규제를 포함해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현장에 정말 행동하는 그러한 정부로서 이러한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내각도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환율, 수출 뭐 등등해서 성장률 등등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총리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좀 그런 복잡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동 문제, 홍해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러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리 양당 간에 좀 총체적인 그러한 강력한 협력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북방 정책의 유실, 남북 관계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 통일부 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거를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화로 나서지 않는 북을 대화로 나서게 만드는 게 안보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로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일 협력은 정상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까? 굳건합니까? 네, 지난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일 삼국 간의 협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연례적으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제도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던 일본의 기시다, 미국의 바이든, 둘 다 알 수 없는 선거의 운명에 빠져든 거 아닙니까? 한미 동맹은 미국 내에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교체 관계없이 계속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또 그 이전 정부에서 다시 그 트럼프 정부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정책에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저희 외교부와 현지 공관에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넘어서까지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 미국하고 중국도 다시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있고, 일본도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고 있고, 북도 조만간 더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를 개선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만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한중 관계도 저희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다자 외교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자 외교요? 북핵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중심에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튼튼히 하면서도 발전시켜가면서도 다시 다자 외교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중러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현재도 양자 외교 외에도 다자주의 외교도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